아니, 어머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보니? 그렇게 사돈네랑 우리 차별한 게 몇 년인 줄이나 알아? 차별이라뇨. 그런 적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서운한 게 없었던 줄 알아? 말을 하셔야 알죠. 그럼 너희가 서운하게 할 때마다 따져? 상식적으로만 해도 섭섭하단 소리 안 한다. 내 칠순에 너희 옆에 지금 누가 있는지만 봐도 알겠지. 홀어머니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아무래도 친정엄마니까 좀 더 살갑게 할 뿐이에요. 엄마랑 딸 사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으니 알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장자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장 씨는 자식을 결혼시키니 평소에는 하지도 않았던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네에게 하는 것과 장 씨 부부에게 하는 게 다른 아들 며느리를 보면 자신이 이렇게 옹졸했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정과 시집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까지 그렇게 차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가와는 비싼 식당에 가고 장 씨와는 백반집에 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차마 쪼잔하단 소리를 들을까봐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사람인 이상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장 씨의 자식인데 어째서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홀대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경제적 지원은 아들 가진 부모라는 이유로 사돈보다 훨씬 많이 해야 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모르겠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장 씨가 칠순이 됐는데도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운한 게 있으면 난리치는 사돈네는 알뜰살뜰 챙기고 입 다물고 있는 장 씨 부부는 점점 뒷전인 아들 내외에 크게 실망한 장 씨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장 씨가 예민한 것이라고 오히려 비난했던 아들 며느리가 과연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고자 했죠. 장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똘똘했던 자식들이기에 키우면서 큰 걱정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은 참 잘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식이 결혼하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그랬습니다. 옛날엔 딸이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라고 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그 말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결혼하면 남과 같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9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맏딸이었습니다. 여동생은 하나 있지만 먼저 결혼해서 출가한 상태였죠. 상견례에서 봤을 때도 자식 사랑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남편 잃고 우리 선애를 제가 많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안사돈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사니까 다행이죠. 아들의 신혼집과 사돈, 그리고 장 씨의 집이 서로 꽤나 가까웠습니다. 한 동네는 아니지만 30분 안에 오갈 수 있는 거리였죠. 사돈네와 장 씨의 집 중간에 신혼집을 마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운하긴 해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을 비쳤습니다. 참 사이가 좋은 모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씨도 딸이 있지만 딸이 결혼할 때 장 씨도 이렇게 슬플까 싶었죠. 그리고 결혼을 한 뒤로 안사돈은 정말로 아들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해 들은 것만 생각해 보아도 길게는 2주,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와서 이틀을 머물다 간다고 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온 딸과 떨어지게 되니 애틋한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장씨 부부는 신혼집 마련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태주었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아들 며느리의 집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늘 안사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없는 날에도 괜히 자식들 쉬지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녀가 시골에서 부쳐준 김치 좀 갖다 줄까? 아, 벌써 김장했어요? 오늘 택배 왔네. 아, 근데 장모님이 계셔서요. 그래? 그러면 너 나중에 시간 될 때 집에 한번 들러. 그럴게요. 근데 너는 불편하지는 않은가 봐. 뭐, 근데 장모님도 좋아하시고, 선에도 장모님 오시면 편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저 지금 장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나왔는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들이 괜찮다니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습니다. 반면에 장씨는 아들이 결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는 밥 한 끼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들네를 처음 만난 것은 명절 때였고 장씨 부부가 아들네에 가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인혁이네 집 바로 옆이더라고. 지인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예식장에 아들이 사는 곳과 5분도 안 걸리는 곳이라면서 남편이 아들네 잠시 들르자고 했습니다. 식장에서 먹지 말고 인혁이랑 점심 한 끼 먹고 오자. 인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 집에서 밥 차라리고 하지 말고 외식하자고 그래.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렇게 아들이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 장씨 부부는 처음으로 아들네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니 미리 안사돈에게는 이야기를 해두겠다고 했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린 아무거나 괜찮지. 아들 며느리와 아들 집에서 간단히 차를 한 잔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1시가 넘어가고 있었으니 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야 할 듯 했습니다. 일단 나갈까요? 걸어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자길래 장씨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회 좋아하시죠? 좋지. 해산물 종류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실래요? 장모님이랑도 몇 번 갔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눈에 띄게 좋아했습니다. 육고기보다 훨씬 좋아하는 게 회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차라리 소나무집이 낫지 않아? 아, 연탄불고기 파는데. 거기 맛있잖아. 요즘 인기도 많던데. 그래? 아들이 며느리와 장씨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것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말한 데가 낫지 않나. 아니야. 거기 요즘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 아들도 남편이 좋다고 하니 며느리의 말에 따랐습니다. 남편은 입맛을 다지긴 했지만 그래도 군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장씨는 본의 아니게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거기 너무 비싸. 넷이서 가면 30만 원 넘게 나올 거야. 안사돈과 몇 번이나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에 장씨는 찌푸려지는 인상을 애써 바로 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만약 들었으면 무척 서운해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도착한 식당은 연탄 불고기집이었습니다. 백반의 고기가 한 접시씩 나오는 곳이었는데 1인 15,000원이라 가성비도 괜찮았지만 기분 좋게 식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못 들었다면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먹었겠지만 서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아들네 왔는데
과한 생각일 수 있지만 어쩐지 아들네에게 장씨 부부는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안사돈은 뭐가 달라서 고급 식당에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낼게. 아, 얼마 안 해요. 제가 낼게요. 아니야. 오랜만에 봤는데 엄마가 사줄게. 돈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서 장 씨가 계산했습니다. 괜히 얻어먹고서 돈 아깝다는 소리를 들을까 무서웠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지 남편이 장 씨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무슨 일 있었어? 밥 잘 먹고 와서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 보니까 좋지. 그러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저 좋다고 웃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돈 때문에 그럴까 싶었습니다. 기분이 찜찜해서 그렇지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더 맛있는 곳에 데리고 간 것이겠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싸다는 말은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장 씨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본격적인 차별이 시작이 됐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유치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아닌 자식이기에 섭섭한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애기 낳으면 무슨 주사 맞는 거라며? 무슨 주사? 100일 무슨 주사라고 하던데. 아, 그거. 들어는 봤어. 그거 맞으래? 인혁이가 꼭 미리 맞아 놓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아빠랑 내일 가서 주사 맞으려고. 그럼 나도 맞아야 되나? 그래. 혹시 모르니까 맞아. 애기 아프면 안 되잖아. 요즘에는 아기를 낳으면 주변 사람들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도 당시에는 아이가 없을 때라 잘 모른다길래 장 씨와 함께 맞기로 했습니다. 만삭의 며느리가 언제 출산을 할지 몰라 얼른 예약을 한참이었습니다. 좋겠네. 손녀딸 생겨서. 좋지. 그럼 나는 아들 낳아야겠다. 그래야 비율이 맞지. 장 씨는 모처럼 집에 온 딸과 싱거운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곧 할머니가 된다는 그리고 고모가 된다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말이죠. 하지만 정작 애는 한참 뒤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애가 태어난 지 5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아들이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맞은 주사가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영상과 사진만으로 손주를 봐야 했습니다. 아이의 건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안사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네는 장 씨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지만 영상통화를 할 때 멀리서 들리던 목소리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몸조리 해주기 위해서 와 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숨기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더 섭섭하다는 걸 아들 며느리는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중에 애기 데리고 가겠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인데 말이죠. 왜 이제야 와? 아기가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요. 어이구. 우리 손녀딸이 아프면 안 되지. 남편이 아이를 안아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고 아들만 왔는데 남편은 아이의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장 씨는 아들에게 할 말은 많았지만 모든 말들을 가슴에 묻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앞으론 너라도 가끔 와. 네. 알겠어요. 며느리가 장 씨 부부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아들만 오는 게 장 씨도 마음 편하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와 친정엄마의 차이를 장 씨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부모의 심정을 더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장 씨는 며느리의 눈치만 봤지 아들까지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장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뜬금없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온 아들 때문에 장 씨 부부는 당황스럽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직장에 잘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사업 얘기를 꺼내니 말이죠. 저 말고요. 선혜가 애도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네일샵 차리려고 해요. 임신을 하며 직장을 그만둔 며느리가 몇 년간 집에서 손녀딸을 키우며 살림만 했는데 이제는 미용 관련 가게를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애가 꽤 컸으니 이제는 일을 해도 되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부족한 자금을 장 씨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우 엄마가 원래 그런 걸 했어? 그건 아니고요. 이제 와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요즘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대출을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이자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여유가 없으시고 제가 부탁할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죠. 장 씨 부부도 현금을 쌓아두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네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돌려보낸 뒤에 남편과 상의를 해서 결국은 7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부담이 될까봐 싶어서 사업이 자리 잡고 2년 뒤에 갚기로 약속을 받고서 말이죠. 어머님 감사해요. 며느리가 돈을 송금받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장 씨는 잘해보라며 격려했습니다. 식당이라면 가서 뭐라도 사 먹어볼 텐데 미용 가게라 장 씨도 남편도 한번 들러서 며느리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마저도 손님이 있어서 머문 시간은 10초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돈을 갚기로 한 때가 됐을 때 아들 며느리가 함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한 번에 7천만 원 갚기는 힘들 것 같아요. 2년 동안 돈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는데 상환할 상황이 아는 듯 했습니다. 돈을 못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예약이 있다며 며느리 얼굴을 보기가 통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되나 싶었죠. 안 갚겠다는 말 아니에요. 장 씨의 심각해진 표정을 보고 아들이 서둘러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선혜가 어머니 통장으로 넣을 거예요. 매달 일이래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장 씨 부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못 주겠다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장 씨가 며느리로부터 매달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곧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제대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하루 이틀 늦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치가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차마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물을 수도 없어서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떼먹진 않겠지만 너무 불규칙적이라 오히려 장 씨가 자꾸 통장을 확인하거나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적은 돈이면 안 받고 말겠지만 장 씨 부부에게도 7천만 원은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들 며느리에게 그냥 주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안사돈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들어갈 데가 많다며 푸념을 하다가 나온 말이었는데 그게 장 씨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들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장 씨는 잘 몰랐지만 장 씨의 딸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딸, 안사돈. 이렇게 넷이서 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다며 2달 전에는 제주도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봤다고 했죠. 바깥사돈이 없기에 챙기는 마음은 알겠지만 장씨 부부와는 가까운 서해바다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식당에 데려가는 것 정도의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와 멀어졌습니다. 반면에 안사돈은 딸 효도를 톡톡히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집 살 때, 사업자금 빌릴 땐 장씨에게 손을 벌리고 제대로 갚지도 않는 게 괘씸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 늦어져도 닥달하지 않지만 맨날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 장모님에게 용돈 주고 여행 데려가고 하는 걸 보니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뭐해? 지우 엄마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 왜?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와서. 그걸 연락까지 해? 주겠지. 하지만 장 씨도 억울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건 장 씨 부부인데 늘상 아들이 챙기는 것은 처가뿐이었습니다. 그쪽도 외동딸도 아닌데 어째서 아들 부부에게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어야 하는데 자꾸만 이러니 장 씨도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다 장 씨의 칠순 때 터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잔치도 싫다고 그러고 해외여행도 싫다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한정식당 빌려서 좋은 거 먹으려고. 그리고 오빠네랑 모아서 엄마 아빠 국내 여행이라도 가시라고 용돈 주기로 했고. 딸의 말에 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씨가 다 싫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안사돈의 칠순이었는데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주느라 현재 자금에 여유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은근슬에 흘린 말이라 차마 안사돈과 똑같이 챙겨주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 빌렸던 돈을 갚느라 힘들었다고 만날 때마다 말하는 통에 더럽고 치사해서 됐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 칠순을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 칠순에 잔치하는 건 촌스러운 거 아니니? 그저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장 씨를 호구로 본 것이겠죠. 장 씨의 칠순 생일을 앞둔 주말에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딸이 아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준비한 거 드려.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못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딸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동관계가 깔끔하지 않은 며느리의 성격을 알고 있기에 장 씨는 이번에도 그러나 싶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칠순 선물이라고 주기로 해놓고는 깜빡했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제가 이따가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아니, 그거를 봉투에다 넣어서 드려야죠.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에 은행에 갈 일도 잘 없고. 딸이 핀잔을 주자 아들이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괜찮아. 밥이나 마저 먹자. 이따가 주겠다는데 좋은 날 꼬투리를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도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주겠다던 칠순 용돈은 며칠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이 장 씨를 닥달했습니다.
보냈어? 아니, 보내겠지. 며칠이 지났는데 안 보내? 바빠서 까먹었나 보지. 딸은 기분이 나쁜 듯 씩씩댔습니다. 그날 나온 식대를 딸이 다 계산했고 함께 주기로 한 용돈의 일부도 이미 며느리에게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얼른 전화해서 달라 그래. 무슨 전화까지 해. 내일은 주겠지. 다음 날이 장 씨의 진짜 생일날이었습니다. 까먹었어도 그때는 생각나겠지 싶었습니다. 차라리 빌려줬던 돈을 받는 거면 묻겠는데 왜 용돈을 입금하지 않냐고 묻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이 되어도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잘못 보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일에도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됐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장 씨가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드릴게요. 아직 안 보냈어요. 그 외에는 변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화 안 하셔도 보내려고 했어요. 내용은 문제가 없었지만 은근히 느껴지는 말투는 꼭 돈을 맡겨놨냐는 듯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대답하지 않고 있자 지금 보내겠다고 하고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칠순 선물이라고 먼저 준다고 한 건 아들 며느리인데 꼭 선물을 장 씨가 닥달해서 받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체해 주겠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도 참았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렇게 전화로 확인을 하게 만든 며느리가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 태도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돈 안 줘도 된다. 그래서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그깟 용돈 안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거지 적선받는 기분으로 칠순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 무슨 돈이요? 용돈 말이야. 생일에 주기로 했었던 거. 누구 적선하냐? 무슨 말이에요? 그걸 왜 안 받아요? 지우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지호 엄마 지금 장모님이랑. 아, 말을 하다 말았지만 지금도 아들네가 안사돈과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웃음도 안 났습니다. 어쩌면 아들마저 이런지 몰랐습니다. 제 부모에게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아까 지호 엄마가 용돈 보냈다고 그러던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바빠서 늦게 보낸 거예요. 뭘 전화까지 하고 그러세요? 아들도 며느리와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필요 없다니까.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바란 적 있냐? 주면 줬지. 더러워서 안 받는다. 너는 그 돈으로 처가 식구들이랑 좋은 데 놀러 가고 용돈 드리고 그래라. 아니, 어머니. 그러자 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보니? 그렇게 사돈네랑 우리 차별한 게 몇 년인 줄이나 알아? 차별이라뇨. 그런 적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서운한 게 없었던 줄 알아? 말을 하셔야 알죠. 그럼 너희가 서운하게 할 때마다 따져? 상식적으로만 해도 섭섭하단 소리 안 한다. 내 칠순에 너희 옆에 지금 누가 있는지만 봐도 알겠지.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 씨는 두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보내기 전에는 잠시 고민했지만 돈 몇 푼에 구걸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보내버렸죠. 그러자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홀어머니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줘라.
아무래도 친정엄마니까 좀 더 살갑게 할 뿐이다. 엄마랑 딸 사이가 그런 거 아니냐. 어머니도 딸이 있으니 알지 않느냐 하고 왔는데 그걸 보고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건 며느리 이야기고 왜 자신의 이야기는 쏙 빼놓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이해하고 말고 할 텐데 일방적으로 장 씨에게만 이해를 강요하는 아들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장 씨는 아들에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느끼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죠. 인영아, 오늘 보약 보냈어. 보약? 갑자기 웬 보약? 여자한테 좋은 거랑 남자한테 좋은 거랑 박서방이랑 나눠 먹어. 딸은 얼떨떨한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약을 보냈다니 말이죠. 그 뒤부터 장 씨는 딸을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딸도 장 씨의 기행에 처음에는 황당해 하다가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주는 건 넙죽넙죽 받았습니다. 딸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편이 아니었는데 대신에 금전적으로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웬 돈이 들어왔는데? 너 생일이잖아. 용돈 하라고 보냈지.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꽤나 큰 돈을 입금해주니 딸에게서 단번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차를 바꾼다고 하자 돈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그쯤 되니 아들네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아들이 서운하네 어쩌네 하소연을 한 것 같았지만 장 씨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차도 바꿔주셨어요? 저희 사업할 때 7천만 원은 끝까지 받아가셨잖아요. 끝까지 받아가긴. 너희 500만 원 덜 줬어. 하도 보냈다 안 보냈다 하니까 얼마 줬는지도 모르지? 그 돈은 그냥 너희 도와준 셈 치고 말 안 했잖아. 아, 어쨌거나 인형이랑 저희랑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서운하다고 며느리도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산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우는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세요? 같은 자식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차별을 하시려거든 아들인 저를 더 챙겨주셔야죠. 그래서 장 씨도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너도 뻔히 알잖아. 뭘요? 딸이랑 친정엄마 사이가 그런 거 말이야. 저번에 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친정엄마랑 딸이랑 더 살갑게 지내고 챙겨주더라도 네가 좀 이해해라. 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뭐? 난 네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딸이 있으니까 나도 그 마음 알고라며. 네 얘기 듣고 엄마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정말 그런 거 같아. 역시 딸이더라고. 너는 너희 처가 잘 챙겨. 그래야 지우 엄마한테도 이쁨 받고 살지. 잘 먹고 잘 살아, 알겠지? 엄마는 인형이네 식구 잘 챙기면서 살게. 늙어서도 챙겨줄 사람은 딸밖에 없잖냐. 그러면 다 인형이한테 맡기고 살아야지. 은근히 장 씨의 재산을 딸에게 줄 것이라며 아들의 속을 긁었습니다. 물론 그럴 생각은 없었고 장 씨 부부의 노후는 알아서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해줄 만큼 해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삶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속썩인 놈은 커서도 속썩이고 잘난 자식은 며느리나 사위가 생기면 떠나가게 돼 있다고 누군가 말했죠. 그걸 모르고 자식들 뒷모습만 바라보고 사니까 가슴에 생채기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들에게 작은 복수를 하려고 돈을 쓰긴 했지만 장 씨는 이제 자식들에게는 그만 애끓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무언가 잘못된 걸 깨달았는지 며느리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잘못했다고 며느리에게 장문의 메시지도 왔지만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전화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집이 싫다는데 장 씨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마음 주지 않으면 그만이었죠. 어? 왜? 뭐 놓고 왔어? 아니, 뭐가 아니야? 뭐가 없는데 그래? 아니,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밤이 없네? 밤? 당신이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어놨잖아. 아, 진짜 미안해. 까먹고 놓고 왔네? 당신 진짜 정신을 어디다가 놓고 다니는 거야? 미안. 아침에 정신이 하도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다 챙겼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이렇게 간단히 지내는데도 그거 하나 못 챙겨? 고마운 줄을 모르고 말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다시 집에서 정식으로 차례 지내. 뭐?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래. 간소화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 챙길 생각을 해야지. 그저 좋아가지고는 그새 밤을 빼먹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오동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나이쯤 되면 자식들과의 갈등이 주된 고민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오 씨는 여전히 시집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내 편인 적 없었던 남편이 원인이라면 원인이었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형제 많은 장남과 결혼하여 맏며느리가 됐는지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듯 했습니다. 맏며느리로 평생을 친정도 제대로 못 가며 시집의 제사나 명절은 다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들은 말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례 상차림을 간소화해줬으니 고마워하라는 남편. 그 말에 그간 고생했던 나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도 시집 식구들 중 누구도 오 씨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 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저 오 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마저도 내 편이 아니니 내가 뭐하러 이 집 식구들을 위해서 고생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나를 배우자가 아닌 박씨 식구들의 일꾼 정도로 여기는데 더 이상은 의미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 씨의 남편은 오남매 중 맞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여동생 3명과 막내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동생들은 일찍 결혼해서 출가했고 남편은 동생들에 비해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시집과 떨어져 있어서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생길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을 결혼 후 첫 명절이 되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언제 내려오냐? 시어머니는 명절이 되기 한 달 전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전날 점심쯤에 갈게요. 그래서 같이 음식 준비를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대답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와서 음식 준비는 언제 다 해? 아, 그럼 아침에. 오 씨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그 전날 저녁에 와라.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에 얼떨떨해하며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명절이 되려면 꽤 남았고 남편도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되기 전인 명절 당일 이틀 전날에 퇴근하고 곧바로 오라는 시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는데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오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음식을 얼마나 하길래 그렇게 일찍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거 보고 재료부터 장봐와라. 도착한 날은 시간이 너무 늦어 밥만 대충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매우 일찍 시어머니는 오 씨에게 웬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명절에 준비할 음식과 필요한 재료들의 목록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미리 사둔 거는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안 쳐놓은 것들 사와. 남편은 군말 없이 오 씨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들러서 일러준 것들을 사왔습니다. 미리 사놓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지라 재료값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았는데 돌아왔을 땐 그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휘를 하고 음식을 실제로 하는 것은 대부분 오 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설탕 치고. 그래. 그리고 간장도 조금 넣고. 이제부터 요리법을 전수해 주려는 듯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었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타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거실에서 시동생과 시아버지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며 명절 음식 준비는 당연히 하게 될 일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명절부터 이렇게 혹사를 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그렇게 작아서 쓰겠냐? 남기지 말고 다 써. 얘는 우리가 식구가 몇인데? 아, 네, 계란도 한 10개 더 풀어야지. 네. 그럴게요. 이제 하겠지? 난 허리가 아파서 쉴 테니까. 너는 마저 해. 전 부칠 준비를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일 전을 얼마나 부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나와서 거들었습니다. 너는 부엌을 왜 얼쩡거려? 오 씨가 신경 쓰였는지 남편이 부엌을 기웃거리면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몇 번 말을 걸더니 눈치가 보였는지 더는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고생했어. 그래도 내일 가잖아. 그날 밤 이부자리에 누워서 하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이토록 가혹한 것일 거라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또다시 밥을 짓고 음식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내자 할 일은 마무리가 된 듯 보였습니다. 식사한 그릇들과 제기들까지 혼자서 설거지한 오 씨는 앞서피 흠뻑 젖었고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 씨는 친정에는 언제 가나 싶어서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기색을 눈치를 챘는지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무슨 약속 있냐? 네? 아니요. 근데 왜 자꾸 시계를 봐? 아, 친정에. 그러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애들 금방 올 건데 어딜 간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한 애들이라는 것은 시집간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친정에 올 때까지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눈치를 주며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하라는 뜻인 듯 했죠. 가족끼리 모처럼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말이야. 지금 가면 네가 우리 가족을 찢어놓는 것밖에 더 되니? 오씨로서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니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시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뭐하니? 상 차려라. 젊은 세댁은 꼭 식모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씨도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받는 외동딸이었는데 말이죠. 저녁 때나 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밥까지 차리고 남편은 술을 마셨습니다. 오후 7시, 8시, 9시가 되자 오씨는 친정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종일 기다렸을 친정 부모님은 오씨의 전화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오씨는 애써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씨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시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쯤 되어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꾸만 오씨를 불러대는 시집 식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 들르기에도 애매한 시간이라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첫 명절이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시 친정에 들르는 날도 있었지만 매번 그럴 수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아도 오씨와 같은 시집은 없었습니다. 다들 하룻밤 자고 올 뿐이었는데 오씨만 2밤, 3밤은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했구나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부모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편들어줄 남편도 참으라고 하니 반항하는 것은 꿈에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고생이 끝났느냐 하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했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5년간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아범도 불러라. 네. 오씨는 매일 오전 6시에 눈을 떠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한 뒤 설거지까지 마치고 8시가 조금 넘어서 출근을 했죠. 오씨는 잘한다고 했지만 늘 시어머니 마음에는 차지 않은 듯 했습니다. 딸을 하나만 낳은 것을 가지고도 모진 소리를 들었으니 말 다 했죠. 자식을 오씨의 힘만으로 낳는 것도 아닌데도 비난의 화살은 오씨만을 향했습니다. 남편은 오씨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점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편한 길인 것을 남편도 깨달은 것이었겠죠. 그렇게 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남편의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1시간 거리로 옮기면서 합가는 끝이 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시어머니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은 정말 많이 했고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우리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건 못하겠다. 네? 이제 명절도 너희 집에서 지내자. 어차피 마지가 가져가야 하니까. 그리고 분가를 하고 난 뒤 재산은 맏아들내인 오씨네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일은 대부분 오씨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모든 책임이 오씨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작은 동서와는 나이 차이도 있고 시동생이 싸고 돌아 오씨가 처음 결혼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맏며느리라는 위치가 주는 부담이 컸습니다. 제사를 가져온 뒤로부터는 명절이건 제사건 그 많은 남편의 형제들이 오 씨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오 씨의 집에 와 있었는데 그 때문에 명절에 가까워져 가면 위장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거 여기에다가 넣으면 될까요? 아니, 거기에 넣으려고 잘라놓은 거 아니야. 하나부터 10까지 묻는 작은 동서. 옆에서 거들고는 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고 내 집에서 내 살림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 씨가 맡아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면서 식구들 끼니 챙기고 제사 음식 준비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습니다. 새언니, 여기 홍어 부족해요. 조금만 더 갖다 줘요. 네. 잠시만요. 여보, 여기 이거 술 쏟았다. 이것 좀 닦아봐. 애미야, 밥 안 칠 때 안 됐냐? 네. 금방 할게요. 딸도 부엌에서 일손을 보태긴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만 이 집의 종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꼭 딸에게 물려주는 것 같아서 오 씨는 딸에게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 씨의 집에서 모든 집안일을 관리한 지가 또 15년이었습니다. 제사와 명절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과 어버이날 등을 합쳐서 대략 10번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한 번꼴로는 큰 집 노릇을 해야 했죠. 그러다가 시누이들의 자식들이 다들 하나씩은 결혼을 하다 보니 오 씨의 집에 찾아오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식들이 찾아올 테니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오 씨의 집에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맏아들인 오 씨의 남편만 믿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오 씨도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 씨 부부가 한눈을 판 사이에 문을 열고 나갔던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 같이 모인 남편의 형제들은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상태도 나빠져서 집에서 돌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도 안 계신데 음식 잔뜩 해서 모이면 뭐해요? 차라리 산소에 가서 지내는 게 낫죠. 시동생이 처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그 뒤엔 어쩐지 작은 동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들도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차라리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산소에서 모이면 시누이들도 올 수 있다며 말이죠. 그 말에 남편도 그게 낫다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재수는 우리가 준비해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바로 산소로 와.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한테 오 씨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각 집마다 조금씩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때? 얼마 안 되니까 당신이 그냥 준비해. 윤상이 그놈 또 난리친다. 작은 동서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동생이 또 불평하는 게 귀찮은 모양이었습니다. 오 씨도 할 말은 많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발전이었습니다. 이제 명절에도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해 동안에는 오 씨의 집에 시집 식구들이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술 한 잔씩 웃고 떠들어야지. 허전하긴 하네. 남편이 지나가는 투로 중얼거리기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모이자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도 없고 명절이 너무 조용하잖아.
오 씨의 딸은 재작년에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건축가인데 몇 년간 미국에서 일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오 씨는 무척 반겼습니다. 신혼에 둘만 떨어져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딸은 자유롭게 좀 지냈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두 해가 지나고 세 번째 명절을 앞둔 지금 오 씨는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자식 키우고 큰 집 노릇까지 하느라 세월이 다 갔습니다. 그 안에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있나 돌이켜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뭘 했길래 어깨가 그래? 그러게. 병원에서 뭐래?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주사 맞았어. 그러면 움직일만 하대?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왜 하필 명절에 그러고 있어? 오 씨의 온몸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염증 때문에 주사를 맞고 왔지만 열이 나서 계속 드러누워 있자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당장 다음날 산소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재수는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야. 남편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듯 했습니다. 빈정이 상했지만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다 준비했고 가방도 싸놨어. 빠지는 거 없이 잘 준비해. 해놨다니까? 아, 약은 먹었어? 그제서야 조금 걱정하는 신용을 하는 남편. 오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새벽 내내 통증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짓눌릴 때에는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기도 했죠.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지만 요란하게 울려대는 알람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여보, 얼른 준비해. 오 씨가 알람을 끄기도 전에 몸을 일으킨 남편이 오 씨를 흔들었습니다. 아, 얼른 일어나라니까. 뭐가 그리 급한지 오 씨에게 어깨는 어떠냐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일어났어. 그만 흔들어 아파. 힘없이 몸을 일으킨 오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에 해열제를 먹기는 했지만 밤새 잠도 못 자 눈밑은 거먹고 몸은 축축 처졌습니다. 그래도 애써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천근만근 한 몸을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은 왜 그리 행동이 굼뜨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밖에 모르는지 얄미웠습니다. 다 챙겼어? 챙겼어. 그렇게 차는 출발했습니다. 40분쯤 달려서 산소에 도착하자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도착해 있었죠. 거봐. 빨리 좀 준비하라니까 꾸무적거리더니. 제일 늦으면 어떡해? 평소 같았으면 뭐라도 대꾸를 했을 텐데 힘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얼른 준비해. 챙겨온 가방에서 과일들과 떡, 대추, 술, 약과 등을 꺼냈습니다. 간소화했다고는 하지만 보통 산소에 들고 가는 제수보다는 훨씬 종류가 많았습니다. 근데 넌 재수 씨는 어디 가고 혼자 왔어? 아, 집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길래 명절에 산소도 못 와? 남편의 언짢은 목소리에도 시동생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드러누워서 못 일어나요. 말도 말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떻게든 오고 싶다고 하는 거 말리느라 혼났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아내를 변호해 주는 걸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픈 건 오 씨도 마찬가지이지만 오 씨를 가장 닥달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시누이도 작은 동서의 불참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오 씨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가 이어진 사람들끼리는 만나면 반갑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들은 아니라는 걸 왜 모르나 싶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시집에 가면 며느리인데 말이죠. 오 씨가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동생들과 근황 얘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어? 가방에서 음식들을 거의 다 꺼냈는데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아서 가방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뭐 놓고 왔어? 그러자 남편이 그걸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아니야? 뭐가 없는데 그래? 아니,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밤이 없네? 밤? 열이 오르는 머리는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은 당신이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어놨잖아. 남편의 말에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밥만 따로 냉장고 안에 넣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잊었나 싶었습니다. 오 씨가 침음을 삼키며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쳤습니다. 아, 진짜 미안해. 까먹고 놓고 왔네. 왜 이리도 정신이 없나 싶었습니다. 할 수 없지 생각하고 비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정신을 어디다가 놓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수다를 떨던 시누이들도 합주기가 됐습니다. 미안. 아침에 정신이 하도 없어서. 남편이 자꾸만 재촉해대는 통에 먹으려던 해열제도 주머니에 넣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까지 열어볼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챙겼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그러게, 다 챙긴 줄 알았지? 미안. 실수한 건 옷이었고 남편이 실제로 다 챙겼는지 여러 번 물었기 때문에 오 씨도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깟 밤이 뭐라고. 남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지내는데도 그거 하나 못 챙겨? 고마운 줄을 모르고 말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다시 집에서 정식으로 차려지네. 뭐? 오 씨는 그 말에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고마운 줄 모른다는 말을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한 건지 몰랐습니다.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래. 간소화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 챙길 생각을 해야지. 그저 좋아가지고는 그새 밤을 빼먹어. 허? 오 씨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오 씨는 그 긴 세월 고생하면서도 여태 남편이 오 씨의 희생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가끔 가다가 수고했다는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을 전한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나이 60 먹어서도 시집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혼자 다 했습니다. 작은 동서는 시동생 덕에 그런 고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오 씨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이 맏며느리이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꼬장꼬장했던 시어머니도 시동생이 감싸고 도는 작은 동서에게는 혹독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만한 것이 오 씨였을 뿐이었습니다. 밤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습니다. 오 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과연 눈치를 챘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미안하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화를 풀지 않고 시동생과 시누이들 앞에서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보니 뭘 잘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형제들 앞에서 오 씨를 쥐잡듯이 잡아서
위신이라도 세우고 싶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오 씨가 말이 없자 대답 좀 해보라며 오 씨를 닥달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바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산속에 서 있는 아내에게 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에이, 형님 그만해요. 그럴 수도 있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시동생이 말렸습니다. 그러니 오 씨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전처럼 집에서 하자. 에이, 형님. 그 소리에 시동생도 펄쩍 뛰었습니다. 작은 동서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은 얼른 차려. 마지막으로 하던 일 계속하라며 소리치는 남편을 보니 오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며 오 씨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남편에게 오 씨가 부르르 떨리는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손에 쥐고 있던 대추들이 남편에게 날아갔죠. 남편이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서며 악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미쳤느냐며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죠. 그래. 나 미쳤다. 뭐? 고마워하라고? 오 씨가 입을 열자 남편은 오히려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를 내던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 씨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열이 올라 뜨끈했던 몸에서는 김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 아니야? 그러면서 시동생과 시누이들을 훑어보자 다들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의 집 제사 평생을 챙겨준 게 누구야? 나야. 그러면 나한테 엎드려서 고맙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뭐? 내가 고마워해야 된다고? 제사상 간단하게 차리게 해줬으니까? 말이면 단 줄 알아? 뭐야? 오 씨의 남편도 이내 정신을 차렸는지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오 씨도 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밤이면 당신이 좀 챙기지 그랬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나한테 시킬 게 아니라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나를 아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지 못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잔 거 알아 몰라? 나보다 제사가 더 중요해? 그깟 밤이 더 중요하냐고. 그깟 밤? 제사가 장난이야? 그럼 장난 아닌 일. 이제부터 당신이 하면 되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동생들이랑 사이좋게 해봐. 나는 밤도 제대로 못 챙기는 모자란 며느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지. 아이, 형수님. 왜 그러세요? 다들 똑같아요. 말리는 척하는 남편의 형제들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내 몸 아파서 부서질 것 같아도 평생 해오던 일이니까 책임감 가지고 왔어. 그런데 정말 고마운 줄 모르는 철면피는 당신이야.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 집 며느리 아니야. 당신 나중에 무슨 후회를 하려고 이래? 동생들 앞에서 창피하게. 더 이상 창피할 것도 없다. 밤을 지금 가서 사오든 산에서 따든 당신이 알아서 해. 오 씨는 그대로 남편과 타고 온 차를 혼자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 어떻게든 태워줄 테니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것 같았죠. 오 씨는 운전하면서도 분해서 손을 떨어야 했습니다. 박 씨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확인한 듯 했습니다. 맏며느리라는 그럴싸한 감투가 있지만 사실상 서열이 가장 낮은 시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던 자신 탓이었습니다. 어리석으니 몸이 고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고치고 싶었습니다. 바보처럼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바보처럼 살라는 법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날 낮에 산소에서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오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아까는 조금 예민해서 그랬어. 화 풀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동생과 시누이들에게도 전화가 오는 걸로 봐서는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상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지낼 일꾼이 사라지면 낭패를 보는 건 자신들이니 말이죠. 특히나 시동생은 끈질기게 오 씨의 화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형님이랑 의논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은 후에 시집 식구들의 전화번호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하다못해 조카들까지 말이죠. 그러니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질까봐 다들 안절부절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나 싶었습니다. 조금만 노고를 알아줬다면 오 씨도 어쩌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그렇게 스스로 종노릇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제 발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다음 달 제사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오 씨가 끝까지 마음을 풀지 않자 남편도 이내 화를 냈습니다. 왜 같은 말은 반복해야 해? 당신 그럴 거면 이혼해. 그 말에 오 씨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하자며? 나도 그러는 게 낫겠어. 고민했는데 역시나 이혼할래. 뭐? 당신 이혼이 장난이야? 오 씨가 세게 내가자 오히려 주춤 물러서는 남편. 남편은 위협으로 한 말이었지만 오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애원했다가 화냈다가 설득했다가 아주 바빴습니다. 이혼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제사에는 작은 동서가 준비하더니 못하겠다고 시동생이랑 다툰 모양이었습니다. 그놈이 다음부터는 자기도 안 오겠다지 뭐야. 당신은 그냥 참석만 해. 내가 준비할 테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서 이혼 도장이나 찍어. 당신이 제일 문제야. 평생 당신이 내 편인 적이 있었어? 이참에 정말로 갈라서자. 오 씨는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만큼 했고 보상을 바라느니 그냥 갈라서서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딸도 결혼한 마당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처음으로 오 씨에게 고개 숙여 싹싹 빌었습니다. 제사 안 지내도 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이혼은 하지 말자고 했죠. 결국 자신들도 못할 일을 며느리라는 이유로 오 씨 혼자 떠안게 했던 박 씨들에게 오 씨는 더 이상 정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 씨는 비는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말로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남의 편이었지만 진정으로 남이 된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시집 식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딸에게 전해 듣고는 장례식에는 갔지만 잠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평생 맞벌이를 했으니 오 씨도 먹고 살 만큼의 노후 자금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일 없이 앞으로는 스스로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 씨도 더 이상 위하며 살고 싶지 않았죠.
나는 우리 딸이 먼 훗날에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았으면 좋겠고, 고생 안 했으면 해요. 종갓집 외며느리로 가서 제사 지내고 큰 집까지 챙기고 그렇게 사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고요. 수아한테 전해 듣기는 했는데 제가 종손이라서 제사나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대신에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제사 7번 지내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인가요? 더 이야기할 것도 없네요. 결혼 얘기는 우리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오늘 오빠랑 얘기했어. 나 회사랑 집 정리되는 대로 내려가기로 했어. 엄마가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 이제 엄마한테도 연락 못 해. 엄마 그렇게 지내고 싶어? 나는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돌려줘. 3년만? 딱 3년만 기다렸다가 하라고 그래도 싫어? 내년 봄으로 날짜 잡기로 했어.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이여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동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딸 때문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 딸이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종갓집 며느리로 7번이나 되는 제사를 모두 혼자 지내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제사까지 챙겨야 하는 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됐습니다. 문제라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에 외동딸을 시집 보낸다는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의 마음은 알겠지만 부모로서 차마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결혼을 반대했더니 딸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허락이 없어도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말에 이 씨도 딸에 대한 마음이 다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연을 끊겠다기에 이 씨가 먼저 사랑하는 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기로 했죠. 이 씨는 자식이 하나였습니다. 딸을 무척 권했던 이 씨와 남편은 딸 수아를 너무도 아꼈습니다.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니 딸은 밝고 심성이 고운 아이로 컸습니다. 내 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예쁘장한 얼굴에 공부도 잘해서 늘 인기도 많았습니다. 딸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중 한 곳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누구나 이 씨의 자식 농사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 때문에 이 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혼, 아직 나이가 어리기에 10년은 더 있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린 듯 했습니다. 3년 전 딸 수아가 아직 23일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밥 먹을 때조차 수시로 확인을 하길래 이 씨가 지나가는 투로 물었습니다. 수아, 너 남자친구 생겼어? 어떻게 알았어? 그 말에 다시 한번 딸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서 호기심이 생겼죠. 정말? 누구? 그러자 딸도 입이 근질거렸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아는 사람과 우연히 본 자리에서 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딸. 몇 살인데? 동갑? 그러자 딸이 조금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좀 많아. 정말? 얼마나? 30살. 딸의 대답에 이 씨는 입에 있던 음식을 뿜어버릴 뻔했습니다. 뭐? 30살? 이 씨가 되묻자 딸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근데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살 차이가 이 씨로서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3, 4살 많은 것도 아니고 7살이라니.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듣기도 전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지 않니? 에이, 30이 뭐가 많아. 너에 비하면 많은 거지. 꽃다운 나이인데 학교에서 또래 남자애랑 풋풋하게 연애할 때잖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20대를 보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30이어도 풋풋하게 연애할 수 있어. 그리고 요즘에 나이 차이게 뭐가 중요해? 그 말에 하려던 말을 그냥 삼켰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딸과 함께 집 앞에서 맥주를 한잔하다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씨가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저것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서 대단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당시 이 씨의 딸도 취업 준비 중이었기에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진 듯 했습니다. 그래? 어딘데? 그러자 딸이 그 회사가 경남에 있다고 했습니다. 뭐? 경상도라고? 그럼 그 친구 경상도에 살고 있다는 말이야? 어떻게 서울에 사는 딸과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오빠가 주말에 올라와. 아니, 어떻게 만났어? 아, 일 때문에 가끔씩 왔다 갔다 해. 그런 우연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럼 부모님도 다 그쪽에 계신 거야? 아버지는 오빠 대학생 때 돌아가셨대. 몇 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걱정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듯 했습니다. 이른 말이지만 결혼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근데 종갓집이라던데? 딸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듯 했지만 이 씨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딸은 그런 이 씨의 표정을 읽지 못하고 말을 덧붙였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남자친구 집이 큰 집이 아니지만 큰 집이 딸만 둘이고 아들이 없어서 딸의 남자친구가 종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것을 딸의 남자친구가 물려받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데가 있어? 그런가 봐. 나도 모르겠네. 딸이 맹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머릿속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언뜻 들어보아도 쉽지 않은 집안인 듯 했습니다. 종갓집이라면 제사를 지내도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일 텐데 무척 걱정스러웠죠.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 씨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자 딸은 되려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엄마, 누가 결혼한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말에 그런가 싶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엄마, 이상한 걱정 마.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딸은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결혼 생각을 하기엔 이른 나이이긴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요즘 다들 30 중반은 돼야 결혼하잖아. 나는 늦게 할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엄마가 반대하면 안 해. 알지? 애교스럽게 말하는 딸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괜히 더 얘기를 꺼내서 긁어부스럼 만들진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어서 자주 보지 못할 테니 언젠가는 헤어질 사이가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 후로는 딸과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이 씨도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잊으려고 해서 잊은 건 아니었고 큰일이 줄줄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이 씨의 친정아버지는 치매 초기였는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모셨습니다. 이 씨의 집에도 주기적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은 취업이 되어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기에 그 편이 좋다고 생각해서 딸의 요청을 들어주었죠.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병수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보호사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는 가족들은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회사 때문에 정신이 없기에 방해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된 친정 어머니까지 챙기느라 몸이 하나인 게 한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조금 안 됐을 때는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의논한 끝에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죠. 자주 찾아뵙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점점 말라가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요양원에 모신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모시고 살게. 다행히 이 씨의 언니가 홀로 된 어머니를 집에 모셨습니다. 80이 가까운 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내가 언니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할게. 이 씨는 시간이 나면 반찬을 만들어다가 언니의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종종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함께 짐을 나눠지려고 했죠.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너무 부모님에게만 신경 쓰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바라본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도 까칠해 보였습니다. 말수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무슨 일? 회사에 큰일이 생겼다고 설명하는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야근이 잦다 했습니다. 수습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다. 괴로워 보이는 얼굴을 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이 씨가 요즘 힘들어하는 걸 알기에 남편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남편이 걱정되었지만 회사 일을 이 씨가 도울 수는 없어서 답답했죠. 여러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씨는 점점 살이 빠졌습니다. 몸도 고생스럽지만 마음에도 짐이 있으니 없던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이 씨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마저 얼마 안 되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씨의 언니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진 걸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순식간에 친정 부모를 모두 잃은 이 씨. 친정 어머니의 장례까지 치르고 나자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지난 2년이 지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살은 빠져서 자꾸만 아팠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회사 문제는 해결되어 한시름 났지만 이제는 이 씨의 상태가 문제였죠. 우울증에도 걸린 것 같았죠. 그래도 남편과 그리고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내 생활을 되찾으니 점점 회복이 되었고 그제서야 주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에 좋아 보이네? 잠 잘 자? 그건 아닌데 그래도 훨씬 나아. 요즘 너희 아빠랑 축제 같은 거 찾아다니는데 재밌어. 모처럼 밝은 표정을 보이는 이 씨를 보고 딸도 안심한 듯 했습니다. 너는 별일 없지? 혼자 사니까 문단속 잘해. 꼭. 걱정 마.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며 찾아온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 씨의 눈치를 보며 은근스레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근데 왜 그래? 할 말 있어? 누가 봐도 할 말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엄마 좀 만나보고 싶어 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헤어지지 않고 만난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없는 와중에도 딸과는 늘 연락을 했고 자주 만났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소개해 줄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됐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딸이 재차 물었습니다. 한번 만나보면 안 돼? 이번 주말에 올라올 건데. 뭐?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길래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를 왜? 이 씨가 묻자 그제서야 딸이 용건을 꺼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싶어서. 그 말에 이 씨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딸에게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장기 연애라 많이 보지 못했을 텐데 어느 사이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나 싶었습니다. 가끔 친구랑 여행도 가고 하더니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건가 생각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청혼 받았거든. 25의 딸 입에서 나오기에는 이른 말이었습니다. 네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이 씨는 애써 평정을 가장한 채로 대꾸했습니다. 오빠는 벌써 32이야. 남자친구는 이미 결혼을 해도 전혀 이상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일러. 하지만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2이 뭐가 빨라? 아, 무슨 결혼이야? 이 씨도 모르게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딸이 깨달았습니다. 만나기 싫어. 그래, 싫어. 이 씨도 터놓고 말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나온 이상 질질 끌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잖아. 근데 너 뭐라고 그랬어? 결혼 생각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그건 그때고.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 근데 지금은 다르지. 벌써 만난 지가 몇 년인데. 만난 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너 종갓집 며느리가 어떤 자리인 줄이나 아니?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여동생의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장남인 건 둘째 치고서라도 종갓집 종손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아들 없는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모셔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너 결혼해서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야겠지. 이직해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차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경남으로 가버린다는 딸.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고생길이 훤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을 그런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의 결혼을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네 큰 집에서 집은 해주신대. 뭐? 큰 집?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아닌 큰 집에서 집을 해준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 종손 역할 제대로 하라는 말이잖아. 종손 역할은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라고 하던데. 아니야? 제사도 안 지내본 딸이니 너무도 쉽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한테 제사 얘기도 해? 그냥 제사 7번 있다고. 그 말에 이 씨는 뒤로 넘어갈 뻔한 몸을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집을 해준다는 말까지 나오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 리가 없었죠. 너 그러다가 그쪽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니면 큰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를 7번만 하겠어? 답답해하는 이 씨를 보고는 딸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에 그런 게 있으니까 제사를 7번이나 하지.
한번 물어봐라. 그게 아니면 조카한테 집 해준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뭐든 받으면 책임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어린 딸이 씨는 답답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애를 꼬셔서 결혼을 하겠다는 그 남자가 파렴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가 어디 있어? 한 번만 만나봐, 엄마. 너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겠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 나이가 25이야. 이건 안 돼. 요즘 세상에 25에 결혼하는 애가 어디 있어? 앞길 창창한 애가 시집가서 제사만 지내다가 죽을래? 왜 그렇게까지 말해? 엄마가 다시 생각해줘. 그러면서 부탁하는 딸을 보니 가슴에 돌을 얹은 듯 콱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딸을 얼른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딸은 끈질기게 이 씨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만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딸을 보니 이 씨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너 정말로 결혼하려는 거구나. 엄마, 허락해줘요. 그리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눈밑이 거뭇해지고 계속 멍하니 있으니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자다가 깨기 일쑤였습니다. 입맛도 없고 나은 줄 알았던 우울증이 도졌습니다. 왜 몇 년간 이 씨에게 이런 일만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인터넷에 요즘 종갓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옛날처럼 전통을 따르지 않고 적당히 하는 집안도 많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 입으로 그랬습니다. 제사가 7번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의 물음에 딸이 다녀간 일을 말했습니다. 딸은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스스로도 설득이 안 되는데 이 씨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거야? 수아는 별거 아니래. 그런데 남편은 이 씨보다도 더욱 펄쩍 뛰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 남의 집 식모로 보낼 일 있어.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자신이 이상한 엄마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곳으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은 남편도 하지 못한 것 같았죠. 1년에 한두 번이 뭐야? 그런 집에서 명절이라고 보내주겠어? 그 말을 들으니 아침에 먹은 밥 몇 숟갈이 명치에 턱하고 얹히는 것 같았죠. 그 뒤로 남편이 딸에게 연락해서 난리를 쳤는지 딸은 한동안 이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히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괴로운 심정과 슬픔이 점철된 메시지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기만 한다는 내용을 보니 울컥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씨도 자세히 상황을 알지 못하는데 덮어놓고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고 고심한 끝에 딸에게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 3년은 있다가 결혼해. 지금은 너무 일러. 그리고 3년 뒤에 결혼한다고 하면 그때 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거기서 받지 말고 보통 며느리들이 할 도리만 해. 그러자 딸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7번 다 너희가 지내야 하는 건지 말이야. 남자친구한테도 정확하게 얘기해. 종갓집 며느리 역할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면 엄마는 반대라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씨는 크게 몇 발짝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씨는 딸에게서 황당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집 큰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큰 집에도 딸이지만 자식이 둘인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조카에게 넘어간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씨는 황당하긴 했지만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결혼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서도 집을 사주기엔 부담이 있겠지? 근데 오빠가 그러는데 대출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 기막힘의 연속이었습니다. 큰 집에서는 집 살 돈의 일부를 보태주는 것이지 대출로 시작하는 신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재산은 때가 되면 남자친구가 물려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멀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적어도 60대 중반에서 70대는 될 듯하니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너희도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그게 오빠가 모아둔 돈이 남자친구도 1년 전에 본인의 어머니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보태느라 모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 놓고는 무슨 결혼이야?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춰놔도 실은 판의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하려는지 몰랐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렸습니다. 잠을 못 자서 뻐근한 눈이 빠질 듯이 하렸죠. 좀 데리고 와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 씨는 그 남자의 상판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수아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들어오자마자 대뜸 무릎을 꿇는 남자를 보고는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이 씨도 남편도 남의 정수리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취미는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빼꼼히 고개를 든 남자가 자리에 불편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준비한 밥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어느 정도 식사를 한 것 같자 이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우리 딸이 어려서 솔직히 결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이 씨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갓집 며느리가 되는 거 달갑지 않고요. 신혼집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 굳이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네요. 수아 나이가 25이에요. 그거 물어보려고 보자고 했어요. 엄마, 직설적인 이 씨의 말에 딸이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우물우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고요. 큰아버지께서도 결혼을 서두르셨으면 해서. 결국엔 딸을 너무 사랑해서 얼른 부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먼 훗날에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았으면 좋겠고 고생 안 했으면 해요. 종갓집 외며느리로 가서 제사 지내고 큰 집까지 챙기고 그렇게 사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고요. 아, 수아한테 전해 듣기는 했는데 제가 종손이라서 제사나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대신에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듯 내뱉은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이 씨의 마음은 더욱 굳혀졌습니다. 유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딸이 그 집에서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 홀어머니의 여동생까지 짊어져야 할 짐이 무척 많은 결혼이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네요. 어차피 그 집 큰어머니도 반대한다면서요. 결혼 얘기는 우리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사실상 이만 가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뒤에 일어나더니 엉거주춤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자 딸이 화가 났는지
이 씨 부부에게 인사조차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씨가 잠시 서서 생각을 하다가 황급히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자 딸에게 화를 내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죠. 솔직히 나도 자존심 상해. 무릎까지 꿇고 얘기했는데 이런 말 들을 줄 알았으면 안 왔어. 그러자 딸이 안절부절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을 아프게 하던지. 딸과 남자는 이 씨가 붙잡을 틈도 없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 씨는 매듭을 지었습니다. 절대 결혼은 안 돼. 강하게 반대하면 역효과가 난다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이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곱게만 키운 게 어쩌면 이 씨 부부의 실수 같았죠. 그러자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빠랑 얘기했어. 나 회사랑 이 집 정리되는 대로 내려가기로 했어. 엄마가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 이제 엄마한테도 연락 못해. 엄마 그렇게 지내고 싶어? 나는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돌려줘. 부탁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딸을 잃기 싫으면 결혼을 허락하라는 말이었습니다. 3년. 딱 3년만 기다렸다가 하라고 그래도 싫어. 이 씨로서는 절벽 끝에 서서 하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끝내 이 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죠. 내년 봄으로 날짜 잡기로 했어. 부모 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딸. 딸이 그렇게 사는 걸 지켜보면 이 씨는 제명에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못한다기에 이 씨는 그 손을 놓아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 씨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살아. 이 씨는 딸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시는 딸과 통화하지 않을 작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격한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으려 하니 가슴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얼마 뒤에 딸이 찾아왔지만 비밀번호도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도 착잡하게 현관문을 바라보았지만 문을 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2번 찾아왔던 딸은 그 뒤로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멀리 떠나기 전에 들른 것인가 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기도 했는데 애써 딸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까지 저버릴 각오를 하고 간다는데 바짓가랑이를 붙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경상도로 갔는지 가서 살림을 합쳤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고 사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의 나쁜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남편이 옆에서 살뜰하게 도왔습니다. 쉬는 날에는 이 씨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자주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끔 딸이 떠올랐지만 어차피 바쁠 땐 1달, 2달도 못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하면 좀 나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그저 외면하고 사는 것일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잠도 전보다 잘 잤습니다. 행복을 자식에게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으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취미생활도 하나씩 늘리며 그렇게 노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서울이야.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딸.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이 씨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씨의 대답을 바란 것은 아닌 듯 딸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혼자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상도로 내려간 줄 알았던 딸은 내내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을 몽땅 뺐다가 남자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크게 싸우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듯 했습니다. 흐느끼며 말하는 딸은 자세히 일러주지는 않아도 그간 수모를 많이 당한 것 같았죠. 그 과정에서 딸과 남자친구도 알콩달콩 만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는 3개월 전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친구에게 감사하단 소리를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마음이 상한 것은 쉽게 회복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딸에게서 연락이 온 이상 결국 받아주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 26밖에 안 된 창창한 딸. 헤어지고 이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안도했습니다. 부모 버리고 가버리려고 하더니 돌아온 거니. 서운함을 담아 퉁명스레 얘기하자 딸은 연신 사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은 이 씨 부부가 사는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씨의 집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이 씨는 차라리 그게 안심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딸과 다시 함께 살게 된 뒤 한 달이 안 돼서 딸의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핏 들어보니 다시 만나서 결혼하자는 취지의 말인 듯 했습니다. 딸이 거절의 말을 했지만 매달리는지 쉽게 끊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그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서 종로를 시킬 생각 마세요. 제사를 지내려거든 종손인 그쪽이 직접 지내던가 말던가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과 연을 끊고 평생 살 생각까지 했는데 싱거운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싱겁지는 않았습니다. 이 씨의 심경은 매우 복잡했지만 그래도 그전처럼 우울하지는 않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되찾는 것 같아서 이 씨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